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 은폐 의혹이 커지면서 정부가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경찰 내부 비리를 막기 위해 순환 인사를 실시하고 직계 좀비속 사건의 경우 자진 신고와 상피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네, 양희력 기자, 장관이 이 사안에 대해 직접 사과했죠? 그렇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고 당시 수사팀의 고의적인 짬짬이, 봐주기 수사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며 공개 사과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어 윤 장관은 부실 수사로 무너져 내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다짐했는데요. 경찰관 연고지 유착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한 순환 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고 경찰관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 사건에 대한 자진 신고로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부 비리 척결에 그치지 않고 민주적 통제 장치와 기관간 견제와 균형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감시, 통제 시스템도 언급했는데요. 우선 경찰에 대한 문민 통제 기구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감시 통제를 전담하는 수사인권 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해 민주적 통제와 독립적 감시를 하며 경찰이 검사, 보안 수사 요구에 조치하지 않으면 전문성을 갖춘 민간 조사관이 독립적으로 조사해 경찰 내부의 증거인멸이나 고의적인 부실 수사를 발본색원하겠다고도 전했습니다. 아울러 출범을 앞둔 공소청과 경찰 사이의 견제 역할도 언급했는데요. 만약 경찰이 공소청 검사의 보안 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한 수사 진행이 어려우면 검사가 수사팀과 수사관서를 변경할 수 있게 하고 공소시효 임박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의 합동수사 요청이 있으면 즉시 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YTN 양혜혁입니다.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에 나선 경찰 특별수사단이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입니다. 장윤기의 아버지와 함께 근무했던 강력팀 팀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구속 송치된 강력팀장은 유족에게 사과했습니다. 취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나연호 기자, 강력팀장이 윗선으로 지목한 인물 형사과장에 대해서도 영장이 신청됐죠? 네, 그렇습니다. 광산경찰서 정형사과장 박모경정인데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박경정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경정은 지난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됐는데요. 어제 특별수사단에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박경정은 지휘체계상 앞서 구속 송치된 강력팀장의 바로 윗선입니다.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 혐의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 전반에 영향력을 끼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박경정이 강력팀장과 서장 사이에서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리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경정은 특별수사단에 자신은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동안 강력팀장은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해왔습니다. 이제 수사는 형사과장 바로 윗선인 광산경찰서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조만간 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경찰은 오늘 강력팀장과 함께 근무했던 팀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앞서 구속 송치됐던 강력팀장이 사죄의 뜻을 밝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경감인데요. 어제 검찰의 구속 송치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오늘 변호인을 통해 심정을 밝혀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 혐의로 적용하지 못해서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어제 특별수사단의 중간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실체적 사실관계와 거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장윤기를 봐줄 의도가 없었다면서 더 철저히 수사하지 못해 부실 수사가 된 점은 죄송할 따름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부족한 실수가 의도적 범죄로까지 평가되는 부분은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잘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특별수사단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는 케이블타이 영상 삭제를 지시하는 등 박 경감의 범죄 혐의가 낱낱이 공개됐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전남 취재본부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기준금리를 현재 2.5%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물가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인해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긴축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바꿨습니다. 경제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홍 기자, 예상대로 기준금리가 인상이 결정됐는데 배경을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전 9시부터 회의를 시작해 9시 50분쯤 기준금리 인상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2.5%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고 금통위원 7명 전원이 인상에 동의했습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이후 여러 차례 공식 석상에서 추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함을 시사했는데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 장기간 유가와 환율 상승으로 누적된 물가 상승 압력이 가장 큰 배경으로 보입니다. 또 수도권 집값 상승과 은행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도 긴축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선회하게 만든 요인입니다. 여기에 반도체 수출 증가에 따라 올해 경제 성장률이 상향 조정되는 등 성장 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된 점도 배경 중 하나입니다. 다만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로 인해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오르면서 신규 대출이 더 어려워졌고 이미 대출을 이용 중인 분들의 이자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은 추산으로는 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 자영업자 이자 부담은 연 1조 8천억 원 늘어나고 차주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평균 56만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한은 금통위는 앞으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으며 추가 인상 시기와 속도는 물가 상승 압력의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 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8월 금리 인상 여부와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증권가에선 8월에 연속 인상을 하기보다는 한 달쯤 더 데이터를 확인한 후 10월에 추가 인상을 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기준금리 상단이 3.75%인데 한미 금리차가 1%포인트로 좁혀지면서 고공행진 중인 원달러 환율 하락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부처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 자신들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하는 기업이 있다고 지적하며 사실상 쿠팡을 겨냥했습니다. 정보 유출 제재 강화는 대한민국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라며 특정 기업을 고려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이 대통령의 이 발언 어디서 나온 겁니까? 네, 어제 이어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2일차 정부 부처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 현황 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런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부담 비용이 보안 비용보다 적다 보니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용에 대한 제재 금액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근 과징금 액수가 좀 늘었는데 이를 두고 자신들을 표적으로 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기업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사실상 쿠팡을 겨냥한 거로 해석되는데요. 이 대통령은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른 거란 점을 충분히 설명했으면 좋겠다고 관계부처에 주문했습니다. 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강화는 대한민국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강경화 주미대사가 이례적으로 임기 중 귀국하는 등 이른바 쿠팡 사태가 한미 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걸 염두에 둔 거로 보입니다. 네,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의 악용 문제도 다뤄졌죠?
네, 그렇습니다. 주무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관련 사안이 논의됐습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짜 영상이나 사진 등을 만드는 기술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 대통령은 이를 악용한 실태를 심각한 문제로 규정하고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또 앞서 모두 발언에선 가짜 정보와 허위 선동에 의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규제 기관으로서 방미통위의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오전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도 진행됐는데요.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혁명을 인류가 불을 발견한 것과 비교하며 미래성장 동력으로서 AI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도 거듭 내비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오후 업무보고 일정도 정리해 주시죠. 네, 오후 1시 50분부터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 시각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천공항 주차장 운용 실태 등 국토부와 산하기관의 업무 현황을 점검했는데요. 국토부가 주택정책 주무부처인 만큼 부동산 대책 관련 언급이 나올지 관심이 쏠렸지만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개편 의향 여부에 대한 국민 참관단의 질문에 계속 의견 수렴 토론을 하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관계부처 주최 토론회에 이어서 오는 23일엔 이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정책 대국민 토론회를 여는 걸 염두에 둔 거로 보입니다. 잠시 뒤인 오후 4시 20분부터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성평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업무 보고도 실시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네, 대법원이 국민의힘 권선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준혁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권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죠? 네, 대법원 2부는 오늘 오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선고 기일을 열고 권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끼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거나 사건 주요 증거들이 압수수색 영장과 무관하다는 권 의원 측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오선인 권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집행 종료나 면제 뒤에 10년 동안 피선거권과 선거권도 제한됩니다. 권 의원은 선고 뒤 입장문을 내고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대해 아쉬움을 감출 수 없지만 사법부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적을 꺾는 일이 정치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치 보복이 자신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권 의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특검의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대법원 선고가 나왔죠? 네, 대법원은 김건희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재판 청탁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 추징금 7,11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주포인 이정필 씨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고 하고 또 다른 사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는 조건으로 8천만여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두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횡령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기각으로 판단해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했습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김예성 씨의 횡령 혐의는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3년 차명법인 이노베스트 코리아 명의로 보유한 IMS 모빌리티 주식을 46억 원에 매도하고 이 가운데 24억 3천만 원을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에게 허위로 대여해 횡령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24억 3천만 원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기각으로 판단했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여론조사 무상수수, 통일교 청탁 의혹 선고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특검의 연기 요청이 접수된 이후 오는 24일로 미뤄졌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이순엽입니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을 당시에 발생한 흉기 피습 사건을 수사한 결과 테러의 배후 세력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당시 국정원 관계자들이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해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며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6개월 만에 최종 수사 결과가 나왔죠?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 TF는 오늘 출범 6개월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흉기 피습 사건으로 기소된 60대 김모 씨의 배후 세력을 특정할 수 있을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2018년부터 자신의 정치 성향에 맞는 유튜브 영상을 시청해왔고 이를 편향적으로 확대 해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유튜브 정보와 개인의 극단적인 성향, 공범의 조력이 결합해 테러까지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또 당시 국정원이 흉기 피습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고 축소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관계자 3명을 추가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가운데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해서는 의도성과 고의성을 가지고 범행 도구를 커터칼로 축소 기재하는 등 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봤습니다. 또 다른 국정원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실제 대테러 합동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 가덕도 흉기 피습 사건은 지난 1월에 테러 사건으로 공식 지정됐죠? 네, 지난 2024년 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부산 가덕도를 방문했다가 김 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렸습니다. 올해 1월 이 사건이 국가공인 1호 테러로 지정되자 경찰은 가덕도 테러 TF를 꾸려 공범과 배후 세력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김 씨의 범행을 도운 직장 동료인 공범을 살인미수 방조와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피습 사건 직후 현장 물청소를 지시해 혈흔을 없앤 혐의로 당시 부산 강서경찰서장을 포함해 경찰관 3명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검찰개혁이 지연되고 있다. 필패의 길로 가고 있다. 어제 시니어 스피커 유시민 작가가 유튜브 방송에 나와 약 1시간 동안 대통령 공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경선과 국회의장에 이어 이번 당대표 선거에도 이재명의 선택, 명픽을 넣으려 한다며 대통령 지배를 받으면 당이 망한다고 이렇게 경고를 하자 민주당 내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과 내일 후보 등록을 하는 당권 주자들의 속내가 복잡하죠. 저주와 악담식의 표현이다. 모든 걸 선악으로 구분하는 건 더욱더 실패의 길이라며 유 작가를 비판하는 이 세 후보와는 달리 정청래 전 대표는 노코멘트 하겠다면서도 검찰 개혁에 실패하면 총선도 어려워진다며 유 작가 말에 일부 공감을 표했습니다. 청와대는 특정인 발언에 별도 입장은 없다고 일축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합니다. 대통령은 나름대로 모든 것을 본인의 수준에서는 검토해서 어떤 길을 선택했어요. 그 선택이 실패로 끝날 거라고 봐요. 국회의장을 명픽을 넣은 거예요. 서울시장도 명픽을 넣으려다 실패했어요. 당대표도 명픽을 넣은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청래는 나오지 마라고 말을 안 했을 따름이지, 민주당이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당은 해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당은 해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주와 악담식으로 표현한 것은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무조건 모든 것을 선악으로 구분해내려는 것이 오히려 더 필패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을 실패하면 총선도 상당히 어려워진다.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보다 검찰이 저질렀던 폐해가 10배, 100배 훨씬 더 크다. 검찰이 그동안 저질렀던 각종 범죄 행위, 그런 언론은 왜 지금 외면하고 있죠? 네, 오늘의 정치원 한민수 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민주당이 망하는데 대통령이 당대표에 명픽 후보를 내려고 한다. 일각에서는 유시민 작가의 이 말이
명픽이 아닌 정청래 전 대표를 도려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 정청래 전 대표와 가까운 한민수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시민 작가님 장관도 하셨는데 다시 국회의원 할 때 출입 기자도 하고 뵀었고 정청래 전 대표랑 두 분의 관계가 두 분이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좀 개선이 됐다고 해야 되나? 또 화해도 하고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서 했는데 그렇게까지 무슨 제가 볼 때 유시민 작가님이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에 개입해서 특정 후보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저는 저런 말씀을 했다고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안 되고 저는 유시민 작가님이 저도 어제 뭐 완전 장안의 화제가 돼가지고 그렇죠. 저도 이렇게 유튜브 나중에 녹화된 부분을 좀 봤습니다. 와가지고 봤는데 전반적인 그 제가 받았던 제 느낌이니까 제 느낌은 지금 유시민 작가가 어떤 공직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어디 기사 보면은 뭐 총리직을 제안받았는데 본인이 거절할 정도로 어떤 정치를 할 생각도 없고 이미 책 쓰고 말 그대로 작가죠. 작가인데 본인이 현재 여권 진영에 또 우리 민주개혁 진영에 또 리더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본인이 생각하는 진단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하신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우리 당에 있는 여러 의원님들이 반박도 하고 또 반박하시는 것도 그분들의 목소리라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유시민 장관님이 본인도 저도 방송 보는데 자기가 본인이 대통령과 싸우려는 것도 아니고 맞서려는 것도 아니다. 그게 맞지요. 그리고 본인은 그냥 민간인 신분 아닙니까? 본인이 유튜브 방송 가서 지금의 현 상황이랄지 느끼는 거 하고 제가 받았던 느낌은 유시민 작가께서 가장 좀 안타까워하는 대목이 검찰개혁 대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검찰개혁은 저는 또 그런 부분은 유시민 작가가 좀 다를 수 있겠다 느끼는 감정들이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님과 워낙 가까웠지 않습니까? 유시민 장관님은 작가님은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에도 봉하마을 가서도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유시민 장관에 대해서 고마움도 표시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누가 봐도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저렇게 불행하게 만든 장본인은 저는 정치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보수 진영에서도 정치 보복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검찰 이제는 80년이 됐습니다. 정치검찰의 고리를 끊고 매듭을 지어야죠. 그런 상황에서 특히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민 주권 정부는 검찰개혁은요. 대선 공약에도 있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거. 이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입니다. 절대 깃발은 찢어서 안 되고 상징은 얼룩져서도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민 작가님이 여러 가지 본인이 보는 시각 이런 감정들이 다 모아져가지고 어제 말씀들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 한민수 의원님은 아니라고 부정을 하시지만 지금 많은 언론에서는 유시민 작가가 정청래 전 대표를 도우려고 이런 파격적인 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정청래 전 대표의 당대표 선거에 유시민 작가의 이 말이 도움이 될 것인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예, 뭐 도움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저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지금 정청래 대표를 옹호해주는 좀 지지해주는 듯한 발언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선거 상황 자체가 아직까지 한 달 가까이 남았지만 김민석 후보가 좀 유리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야심차게 밀어붙였던 검찰개혁이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로 인해서 민주당 안에서조차 지금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조금 지연되는 듯한 느낌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청래 대표의 입장이나 그런 어떤 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당내는 없잖아요. 그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 안에 있는 지금 민주당의 상황에서 누가 저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발언이 굉장히 셉니다. 우리 한민수 의원님 뭐 지금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 다 못 하시잖아요. 제가 대신 좀 해드리면 대통령에게 지배받으면 당 망한다는 말을 지금 임기 1년밖에 안 된 대통령에게 할 수 있는 이 분, 유시민 작가가 하는 거죠. 이 말은 대통령의 지금 방향, 대통령이 지금 이 전당대회에 개입하고 있다는 듯한 느낌. 김민석 후보를 돕고 있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한 그런 좀 항의성 마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지금 보안수사권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라고 본다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렇게 하는 데 대한 검찰개혁의 방향을 대통령이 명확하게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대통령이 그런 마음이 사실상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지연되고 또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정청래 대표가 힘을 싣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정청래 대표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전 대표의 반응, 아까 뭐라 했습니까?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노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발언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노코멘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유시민 작가의 이 참전은 정청래 대표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저희가 앞서 여론조사도 보여드렸는데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김민석 전 총리에게 밀리고 있는 정청래 전 대표를 돕기 위한 유시민 작가의 이야기였다라고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를 원치 않아서 지지부진해졌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까지 등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지금 검찰개혁 1년이 넘도록 안 이룬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는 거. 팀의 기획 수준이 되게 형편없어요. 대통령은 마키아벨리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서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을 시켜라. 이게 막 군주론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유시민 작가가 5년 내내 DJ를 흔든 것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년도 안 됐는데 하야라고. 마지막에는 정신이 좀 나간 것 같다. 금도를 넘었다고 생각. 마키아벨리식의 일 처리다. 노골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디스한 거죠. 대통령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어서 장관이라는 직제를 둔 겁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 보안 수사권 일부 유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커지고 있지만 정청래 전 대표 오늘도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기소는 검사에게라며 유시민 작가의 말에 힘을 보탰습니다. 홍기현 의원이 대표적으로 예외적 검찰 보안 수사권 허용 법안을 냈지 않습니까? 거기 이름 11명이 올렸어. 11명. 잊지 맙시다. 정말 손이 많이 가는 당이네요. 제가 당대표 있을 때는 그냥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당대표를 그만두고 이게 급작스럽게 이게 지금 이거 막 우울하고 지금 이게 제가 약간 멘붕이 왔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욕먹을 일, 악역은 법무부 장관 등에게 맡기고 자기는 인기 없는 일만 하는 마키아벨리 같다. 군주론까지 나왔습니다. 그냥 유시민 작가 생각이시죠. 말씀드렸듯이 공직에 있는 분도 아니고 책임 있는 정부 자리에 있는 분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받는 느낌이랄지 본인이 보는 판단, 관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셨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의 생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검찰개혁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시민 작가 얘기하니까 청와대에서 강유적 수석 대변인이 입장을 낸 것 같습니다. 저도 보니까 청와대와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라는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저 역시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통령님이야말로 이재명 대통령님은 말 그대로 검찰, 특히 윤석열 정치검찰에 의해서 기소 그리고 체포동의안 그뿐만 아니고 정말 나중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군을 동원해서까지 죽이려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검찰개혁의 필요성, 절박성에 대해서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저는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꾸 이번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고생 피살 사건이 벌어지고 장윤기 사건이죠. 경찰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저는 범죄 행위를 했다고 봅니다. 그 관련된 분들. 그 사람들은 저는 일벌 100개 해야 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 형량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경찰 간부들, 일부 경찰의 잘못된 부분하고 그러니까 검사들에게 수사권을 주자.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논의 자체는 여야를 떠나서 수십 년이 됐습니다. 정말 오래된 논의입니다. 우리 대성공학도 그렇고 약속으로 드린 부분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분리하겠다. 그리고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 수사권은 형사소송법에도 들어있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앞에 보안이 들어있지만 검사가 다시 수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특정 분야가 됐든 뭐가 됐든 수사권을 준다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동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보안 수사 요구권에 저희들이 TF 개정안 한번 꼼꼼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면은 보안 수사 요구권의 실질적인 방안들이 정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면 암장하게 되면은 그건 검찰이 교체를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중수청이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예. 중수청에는 우수한 검사와 수사관 인력들이 갈 겁니다. 고위공직자는 공수처가 있고 군 관련해 군 검찰이 있고 수사기관들이 촘촘하게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영장 치기 전 단계부터 사건을 충분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항들이 있고 실질적인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는 저렇게 봅니다. 다시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그렇게 개정하자. 저는 거의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검사와 경찰, 뭐 중수청,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하되 우리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말 보안수사 요구권도 실제로 하면서 개선책을 마련하고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자꾸 국회 나가서 돌아다니지 마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장동혁 대표도 부정선거 팻말 들고 다니지 마시고 대통령의 이름도 떼고 정말 모욕적인 팻말 들고 다니지 마시고 정말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국회를 들어오세요. 월급도 받지 마시고. 그 화면은 잠시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DJ 5년 내내 흔들었으면 됐지 또 민주당은 흔들려 하느냐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체 누구를 대안으로 생각하길래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흔드느냐라고 했어요. 누구를 대안으로 생각하길래 이 부분은 뭐 차기 대권 주자를 얘기하는 걸까요? 뭐 박지원 의원님의 마음을 뭐 직접 제가 들었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도 뭐 제 추측으로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데 유시민 작가가 지금 결론은 정청래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좀 빨리 왔죠. 이 시기가 대통령 임기가 1년밖에 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차기 이야기가 나오고 친청계, 친명계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친석계란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박지원 의원께서 말하는 부분은 유시민 작가가 노골적으로 대통령을 비판하고 대통령이 검찰개혁 여지가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전면으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픽한 사람이 당대표가 되는 것과 정청래 전 대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는 후자 정청래 전 대표를 밀고 있다는 뜻이죠. 그 민주당의 차기 후보를 굳이 따져보자 하더라도 뭐 김민석 전 총리라든지 정청래 전 대표 뭐 이런 분들이 이름이 오가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서 지금 너무 빠른 시기에 왔지만 지금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이번에 당대표가 되는 분이 공천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공천권에 따라서 정치정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픽한 분의 후보가 되는 것과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과 생각이 다른, 그죠?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이제 자꾸 재건축론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유시민 작가는 정축론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벌써 이 근본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강하게 참전한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청래 대표를 차기에 어떤 리더로 생각하는 부분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오늘 나온 MBS 여론조사를 좀 보면요.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민수 의원님께 자꾸 곤란한 질문을 좀 드리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의 영향이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저는 여론조사 질문을 받으면 되게 참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우리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도 전 겸손해야 되고 또 지지율이 내려가면은 일전부터 저희 선관위 투표 용지 부족 사태 났을 때도 우리 국민들은 선관위가 동의주의 헌법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의 책임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정말 소상공인들할지 우리 저소득층이 되게 어렵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돼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지층에서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저도 어제 그 방송에 나온 유시민 작가님의 준체를 보면서 이런 논란들, 예를 들어서 뭐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에서 글들도 내고 방송도 출연하면서 할 텐데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유시민 작가가 우리 대통령님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진심 같은 게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이 여전히 본인의 이제 시각이겠죠. 본인의 시각에서 볼 때는 대통령께서 어떤 큰 흐름과 방향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과정들을 설명하다가 그렇지 않으면 뭐 필패였나요? 뭐 이런 식의 표현. 필패의 길로 가고 있다. 예, 저는 그 표현은 좀 과하다고 봅니다. 예. 이제 그런 표현들 나왔다고 보고 자꾸 또 그리고 우리 정성국 의원님은 뭐 유시민 작가가 정청래 후보죠. 이제 후보를 이분은 당원도 아닙니다. 우리 민주당에.
실질적으로 정청래 대표에게 한 표를 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시민 작가가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본인이 전당대회에 개입해서 영향을 주려고 한다. 그러면 저는 얼굴이나 다 이렇게 말이 표가 난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어제 전체 분량을 다 봤을 때도 전혀 그런 느낌이나 그런 거 못 받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유시민 장관이 검찰 개혁이랄지 지금 우리 정부의 인사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이거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거는 뭐지? 여기에 대한 어떤 질문, 물음을 토대로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관측한다고 할까요? 이런 해석을 내놨다고 예. 보시는 게 합리적이죠. 유시민 장관이 왜 전당대회에 개입합니까? 예. 대통령이 필패의 길로 가고 있다. 이 표현은 과했으나 이건 대통령에 대한 충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다라는 전체적으로 분석을. 봤을 때는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표현들은 제가 봐도 말씀하실 때 그 표현 안 썼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저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 부분은. 그 유시민 작가의 말을 그대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주요 의사결정권이 있는 자리에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넣으려고 한다. 명픽 꽂다 민주당 망한다. 지금은 당대표 선거에도 명픽을 넣은 것이다.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해석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직접 한 말을 제가 옮기니까 우리 듣는 시청자들은 다 알 것 같은데요. 네. 유시민 작가가 왜 이런 의도로 했고, 그리고 우리 한민수 의원님 말씀에 지금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표는 행사할 수 없어도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언론에서 비춰주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세요. 우리 이하린 앵커님 계속 지금 유시민 작가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분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민주당 쪽에서 봤을 때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현실, 지금 벌어지는 정치 현실을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예, 해석은 시청자 여러분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한민수 의원 편하시도록 국민의힘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 명분을 상실했다라고 말했는데 확전을 막는 걸까요? 한동훈 의원 맞대응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을 거의 낭떠러지로 몰아놓고 나는 갑자기 국민의힘에 복당하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입니까? 그냥 저한테 어떻게든 간에 좀 싸움을 걸어서 연명해보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개헌당에 있었던 일들은 제 행동은 거의 분단으로 여러분이 그 동영상으로 되어 있죠. 그걸 뭐라고 말하든 제가 대꾸할 필요 있을지 모르겠어요. 창당을 생각하고 있다면 응원하겠습니다. 본인이 창당하신대요? 본인이 창당하신대요? 제가 돌아간다는 말씀 드렸고요. 많은 분들과 함께 하겠다. 네, 이렇게 맞대응, 확전을 자제하고 있는 한동훈 의원, 오늘 오전 국민의힘 윤재욱 의원이 주최한 포럼에 참석을 했는데요. 한 의원 가입 직후 장동혁 대표 단톡방을 나가서 화제가 됐던 그 포럼인데 오늘도 장 대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안철수 의원이 친한동훈계를 여의도 레카로 칭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가운데 친한동훈계에서 화해의 제스처를 보인 걸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많이 감정이 상하셨구나.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네, 창당을 하신다면 권유하겠다, 응원하겠다라고 했는데 한동훈 의원이 본인이 창당하신대요.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확전을 좀 자제하는 것 같은데 오늘 한지아 의원이 안철수 의원에게 마음이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라고 했어요. 친한동훈계에서 좀 화해 제스처를 보낸 걸까요? 저 표현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한지아 의원이 후배 의원으로서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한번 되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이나 우리 어떻게 한동훈 의원과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 중에 창당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게 팩트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창당 이야기를 꺼내고 안철수 의원께서는 왜 우리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말을 가지고 창당 이슈를 꺼내면서 그렇게 우리를 표현하시는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도 언급한 적도 없고 개가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 부분을 이렇게 몰아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듯이 이렇게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지금 한동훈 우리 의원에 대해서 지금 안철수 의원까지 지금 저런 정치적 공세가 지금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그 장동혁 대표께서도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지금 표현을 하셨잖아요. 당을 낭떠러지로 몰아놓고 뭐 이제 다시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한동훈 의원이 당을 낭떠러지로 몰았다면은 이번에 그 보궐선거에서 북갑에서 어떻게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공천한 박민실 후보를 3배 가까이 이길 수가 있습니까?
선거에서 국민이 보여준 뜻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닌가요?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 뜻이잖아요. 국민이 장동혁 대표와 당 지도부가 모두 출동하고 중진까지 출동한 북갑 선거에서 한동훈 후보에게 압도적인 손을 들어줬어요. 그 말은 그게 국민의 여론이거든요. 보수 재건의 기치를 건 한동훈 대표에게 손을 들어줬단 말입니다. 그런 한동훈 후보가 왜 우리 국민의힘을 낭떠러지를 몰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공감할까? 예. 그리고 한동훈 의원은 지금까지 계엄을 막았다고 영웅시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계엄을 막은 게 사실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합리적으로 보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만의 영웅서사가 아니라 팩트였다라고 예. 정리를 하셨고 창당은 안 하고 복당할 것이다라는 예, 친한동훈계 의원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경찰이 개표소 진입을 끝까지 막은 30대 여성 올다르크라고도 불렸는데요.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핸드볼 대표팀의 불법 수색한 혐의로 30대 남성에 대해서도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잠실 개표소 기계실에 침입한 피의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개표소 진입을 끝까지 막았던 30대 여성 올다르크라는 별칭이 붙었던 이 여성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속보 전해드립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한지아 의원은 장동혁 대표에게 사퇴 압박을 했던 권영세 의원에게 감사하다는 말까지 했는데요. 다만 원내대표의 동력이 상실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렇게 뭐 떡물은 잡는 시기에 너무 간도 많이 보고 정정식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대표에게 많은 기대도 하고 힘을 실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아니에요? 이것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볼 때는 그 동력이 빠진다고 봐요. 다 눈치 보지 않습니까? 네. 왜 말을 못 하겠습니까? 혹시나 장동혁 의원이 대표가 또 다음 전당대회 출마해가지고 또 될까 싶어가지고 공천 못 받을까 싶어가지고 맞죠? 정점식 원내대표 오늘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의원들이 당분간은 이대로 가자는 분위기라면서 당내 갈등 부각 대신에 현안에 집중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의원 복당은 서두를 일이 아니고 개혁신당과 합당한다면 총선 전에 해야 시너지가 높을 거라고 말했는데 오는 21일 이준석 대표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식사를 한번 하자는 취지로 통상적인 국회 내 일도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네, 장동혁 대표의 거취 압박 우리가 몇 주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제도 광주로 가서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쳤습니다. 오늘 새로운 피켓이 또 나왔는데 이재명 내란 수계라는 손팻말을 들었더라고요. 한민수 의원님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시죠? 참 부끄러워요. 부끄러우고 도대체가 정말 장동혁 대표라는 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그것도 아니 본인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체포방해 혐의로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7년형이. 그런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지금도 단절을 못하면서 국민 주권 정부의 대통령, 우리 국민들이 빛의 혁명으로 만들어낸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수괴라고 붙어있는 글귀를 들고 있다고 한다면 정 의원님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 저런 분 빨리 몰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쭉 보면은 몰아내기는커녕 이미 동력이 상실했다고 본인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화면을 좀 보면요. 제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 이 팻말이나 그 옆에 있는 봤지 들었지 이 반말 팻말은 붓글씨로 장동혁 대표가 직접 쓴 것 같고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번 내란 수계라는 저 표현은 아마도 지지자가 준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저 중간에 있는 화면 저 정상으로 보입니까? 저 눈빛이나 손을 흔들면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인가요? 저런 구호를 외치는 110석의 제1야당 대표 우리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저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저 분을 교체할 동력 자체를 상실한 겁니다. 좀 전에 중진들 나와서 눈치 보고 있다는데 저는 전체가 다 비겁하다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도 계엄에 마치 본인이 다 한 것처럼 하는 거는 주변에서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한동훈 안 됐으면 윤석열 계엄을 어떻게 막 좀 과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건 아니고요. 그때는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의원이죠. 의원은 국회의원도 아니었어요. 한 표 행사도 없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까운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들어왔다.
저는 거기에 대한 인정을 합니다. 지금 근데 그걸 논할 때가 아니잖아요. 이미 저기 안철수 의원이 저는 창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창당보다는 분당을 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예 한동훈 의원 본인은 이 당에서는 정치를 더 못하니 아예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나가라. 이런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고 보거든요. 최근에 징계 정치를 시동을 걸다가 지금 잠깐 또 숨겨놨어요. 전 곧 들어온다고 봅니다. 결국은 장동혁 대표는 그 이른바 열성 지지층, 윤어게인 세력과 결별할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말로만 장동혁 대표 그만둬라 하지 마시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라도 해보십시오. 정말로 국회의원 배지를 내놓고 한번 직을 걸고 한다든지 그러지 않고는 저 광기 어린 눈빛을 안 보셨습니까? 저 광기 어린 눈빛을 띄고 저렇게 구호를 외쳐가면서 대통령에 대해서 저 모욕적인 국가 원수의 저런 사람을 당대표로 두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분들 용어 한번 보십시오. 최근에 장동혁 대표 가족상 있었다고 그래요. 한동훈 의원 저는 문상 광고 그게 왜 욕먹을 짓입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장동혁 대표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이코패스라고 하더라고. 이번에는 한동훈 의원은 연명한다고 그래요. 여의도 레커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를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 당에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다른 보따리 싸서 보수 재건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눠 쓰는 게 맞지. 이 상태에서 한후에는 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런 팻말 절대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고 모욕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동혁 대표를 도저히 교체할 자신이 없으면 따로 떨어져 나오십시오. 네. 우리가 뭘 잘하고 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장동혁 대표 몰아낼 수 없으면 보따리라도 싸라고 이런 조언을 해주셨는데 지금 정점식 원내대표가 뭔가 이 거취 압박에 있어서 장동혁 대표 거취 압박에 있어서 동력을 상실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만난다는 거거든요. 이건 뭐 총선 전에 합당할 수도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합당 이야기가 나오는 건 빠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총선이 많이 남았습니다. 2028년 4월이기 때문에 뭐 밥 한 끼 하기 위해서 만나는 그 자리를 합당 이야기까지 막 연결시키면서 해석하는 건 조금 저는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점식 원내대표께서 지금 의견이 잘 모이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의견이 잘 모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뭘 하기는 어렵다. 당분간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당분간이라는 의미가 언제까지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원구성 협상이라든지 또는 보안수사권 폐지 그리고 또 부실성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들에 당에 지금 워낙 많은 지금 그 여러 가지 일들이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우리가 힘을 집중해야 되는 시기에 계속 당대표 사퇴론을 가지고 지금 끌고 가기에는 지금은 잠깐 숨죽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사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지금 사실상 제도적으로 우리 한민석 의원님 말씀대로 왜 당대표가 지금 재선거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표현한 건 분명히 부적절합니다. 예. 뭐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국가 원수고 또 나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고 대통령이라면 최소한 거기에 대한 어떤 예의는 갖추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저희들이 지금 저 장동혁 대표 장애 그 집회 현장에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의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한 명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안 나간다는 그 의미를 이게 장 대표 개인의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의지나 소신으로 가고 있는 부분을 해석을 해주셔야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자기 소신껏 자기 그 어떤 의원으로서의 그런 어떤 생각으로 인해서 그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는 현장에 나가는 것을 꺼리고 실제로 거의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의원들이 생각이 나름의 소신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당대표를 사퇴하는 부분이 본인이 사퇴하지 않으면 저희가 사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규정이 없어요. 최고위원회가 붕괴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계식 원내대표도 의견이 잘 모이지 않고 지금 당장 어떻게 동력을 찾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원구성이 끝나면 또 대표 거취 압박은 또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124표 차로 당락이 갈린 충북 충주시장 선거 어제 재검표가 실시가 됐습니다. 재검증 결과 표차가 2표로 줄긴 했지만 당락이 바뀌진 않았는데요. 낙선자인 민주당 맹정섭 전 후보가 개표 당시 CCTV 영상 등을 요구하다가 이런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보고 오시죠. 왜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소청이 공개해 주십시오. 저희가 저게 아닙니다. 나갔다 들어. 이게 안 됩니다. 저 드셔요. 네. 다리 불어. 자, 이거 잠깐만요. 비키세요. 아무거나 앞에 바꾸세요. 비켜주세요. 내려놔 이거.
시장이 될 맹정석 시장 곧 당선인에게 슈퍼원팀 강화동지 여러분 고맙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렇게 당선된 줄 알았는데 표가 뒤집혔으니 재검표를 요청할 만도 한데요. 어쨌든 저렇게 끌려나가는 모습은 좀 볼썽사나웠어요. 그렇죠. 맹정수 후보가 지금 저도 뭐 처음 본 화면인데 아마 승리를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꽃다발을 들고 저렇게 당선 축하 인사까지 했는데 아슬아슬하게 또 결과가 뒤집혀지니까 쉽게 승복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재검표를 한 거고 CCTV 요구를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선관위에. 그러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하시는 게 낫지 저렇게 주변 분들한테 끌려 나오는 모습을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 예, 저게 소청인 자기 돈으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검표하는데 5,487만 원이 들었는데 결국 2표 차 줄이는데 5,400만 원 쓴 거예요? 예, 워낙 뭐 억울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아쉬운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 재검표 요구가 들어간 것 같고요. 근데 재검표 과정에서 이 정도 수준의 정감은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2표가 한 표씩 왔다 갔다 한 거니까 의미가 거의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CCTV 요구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법 안에서, 그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요구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선거 해프닝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민수 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산과 경남 지역에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위에 지친 시민들은 해수욕장을 찾아 더위를 식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YTN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명준 기자. 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요. 해수욕장 찾는 피서객이 많습니까? 네, 이곳 해운대 해수욕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햇볕은 점차 약해지고 있고 시원한 바닷바람도 불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을 찾는 발길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연인끼리 바다에 발을 담그며 더위를 식히거나 바다에 들어가 물장구를 치며 본격적으로 해수욕을 즐기는 모습이고요. 가벼운 옷차림으로 일광욕을 즐기는 피서객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피서객 말 들어보겠습니다. 넥쿨러 같은 거 사가지고 오고 선풍기 하나씩 들고 다니고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는데도 덥더라고요. 물이 차가웠는데 재밌었어요. 부산 지역 해수욕장은 지난달 26일 이곳 해운대 해수욕장 등을 시작으로 잇따라 개장했습니다. 높은 기온과 달리 해운대 바다 수온은 18도가량으로 아직 차가운 편인데요. 7월 말이면 바닷물 온도가 23에서 25도까지 올라 해수욕하기 최적의 조건을 갖출 걸로 보입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의 더위는 잠시 누그러지는 모양새입니다. 잠시 뒤인 오후 6시를 부산과 울산, 경남 대부분 지역에 내려져 있던 폭염주의보가 해제됩니다. 열대야주의보는 조금 전인 오후 4시를 해제됐습니다. 더위의 기세는 한풀 꺾이지만 기온은 여전히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은 만큼 해수욕장을 찾는 발걸음은 꾸준히 이어질 전망인데요. 부산시는 올 여름에도 해수욕장을 찾는 방문객이 많을 것으로 보고 해수욕장 8곳에 안전관리 인력 420여 명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YTN 김영준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오늘 한미 통상안보 분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주미 대사관 등이 참석해서 한미 간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일관된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논의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 대사 굉장히 이례적으로 귀국을 했는데 쿠팡 사태와 관련해서 한미 정부 간의 인식차와 해결 방안을 논의한 걸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 소식 이어갑니다.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간 장맛비, 오늘 밤에 남부부터 다시 시작해서 사흘 연휴 내내 비가 옵니다. 오늘과 내일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토요일인 모레는 중부에 주로 폭우가 쏟아져서 일요일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비 소식과 함께 폭염특보는 해제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소정 기자, 먼저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는 남부에 비가 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오전부터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전남 서해안에 조금씩 들어왔는데 지금은 거의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면 충남 전북 서해안에 비구름이 약간 보이지만 내륙으로는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비 오는 시간이 이렇게 늦어지면서 내일 새벽부터 호남을 시작으로 오전이 되면 영남까지 비구름으로 덮이겠습니다. 내일까지 호남 서해안에 최대 100mm, 호남 경남에는 최대 80mm, 충청과 경북에 최대 60mm 비가 예상됩니다. 남부에 비를 쏟은 정체 전선은 남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내일 저녁쯤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토요일인 모레 중부에 강한 비가 내리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정체 전선에서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비구름대가 다시 들어오는데 토요일 자정이 지나면서부터 중부에 시작돼 종일 전국 대부분 비가 내립니다. 기상청은 모레인 토요일 충남에 최대 150mm, 수도권과 강원 충북에는 120mm, 전북과 경북에는 80mm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토요일은 이 새벽부터 오전이 고비가 될 전망인데요. 토요일 모레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최대 50m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비는 일요일인 19일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사흘 연휴 내내 비가 내리는 셈인데요. 취약 시간대 강한 비가 예보된 만큼 어두운 시간에는 하천 산책로나 지하차도 등 침수가 우려되는 곳은 출입하면 안 됩니다. 비는 일요일 오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별로 강수 편차가 큰 만큼 예보를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경북 지역은 연일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비가 내리면 더위도 누그러지겠죠? 그렇습니다. 어제 경주와 포항 등 경북 곳곳에서 낮 기온이 37도를 웃돌았고요. 오늘도 경산이 35.3도까지 올랐습니다. 기상청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다소 내려갈 것으로 보고 전국 대부분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오늘 오후 4시부터 해제했습니다. 이제 제주에만 폭염특보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비가 내린다고 해서 더위가 완전히 물러나는 건 아닙니다. 낮 기온은 다소 내려가지만 여전히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고 높은 습도로 체감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네, 더위는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닙니다. 일본도 연일 펄펄 끓는 날씨에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자 열사병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제 공무원들이 반바지 차림으로 일하는 낯선 풍경이 등장했습니다. 김종원 기자입니다. 휴대용 선풍기를 얼굴에 바짝 대고 시원한 빙수를 먹고 양산 그늘 속에 연신 부채질을 해봐도 강렬하는 태양과 숨 막힐 듯 뜨거운 공기를 견뎌내기엔 턱없이 역부족입니다. 사람도 음식도 금세 지칠 대로 지칩니다. 食材の管理ですね。そこが一番難しいかな。やっぱりこんな外が暑いとね、ちょっと出しておくだけですぐダメになっちゃうんで。でもタオル持ち歩いたりとか、水分補給はやっぱりちょっとぬるくなっちゃう前に飲み切って新しいの買い足したりしてます。 일본에선 연일 35도를 넘나드는 더위에 쓰러지는 이들이 속출하고 목숨을 잃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급기야 일본 기상청은 수도권에 올해 처음 열사병 경보를 내고 야외 활동 자제와 에어컨 사용을 권고했습니다. 도쿄도의 찜통더위는 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정장을 벗어 던진 채 티셔츠에 반바지, 운동화 차림으로 일하는 공무원들. 最初はなんか難しいっていうか慣れないところもあったんですけど、何回かこう来たりとか、あとこう日が経っていくにつれてこうちょっと慣れてきて、で周りも履いている職員が増えてきたので、だんだん違和感とかなくなってきたなっていうところで感じてます。 더위를 조금이라도 덜 타고 에너지 비용도 아끼려 도쿄도가 이처럼 공무원에게도 편한 복장을 권장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겁니다. 個人的にはもうこの格好の方が、軽やかに動けるので気分的には上がります。 지난해 전국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36도 높고 열사병으로 10만 명 넘게 병원에 입원했던 일본. 올해도 가공할 더위의 충격을 덜기 위해 생존형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습니다. YTN 김종우입니다.
네, 오늘 급락한 코스피 시장 한때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는데 결국 6% 떨어진 6,820으로 마감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에 변동성이 극심한 롤러코스터 정세가 이어진다는 비판에 금융위원회는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거래소에 나가 있는 최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정현우 기자. 네, 한국거래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급락으로 마감했죠. 네, 그렇습니다. 연휴 전날인 오늘 코스피 지수는 6.37%가 하락한 6,820으로 종가를 찍었습니다. 정규장 시작 직후 매도세가 몰리면서 7,000선이 깨지고 10분 만에 올해 19번째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주가 하락은 간밤 미국 증시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빠졌고 미국에 상장된 SK하이닉스, ADR 주가도 9%가 떨어지면서 반도체가 이끄는 우리 증시에도 파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형 반도체주들의 주가가 크게 빠졌는데 삼성전자는 25만 5천 원으로 SK하이닉스는 190만 원 선도 깨진 184만 원대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각각 주가가 8%, 11% 빠진 겁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조 3천억 원 그리고 2조 3천억 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물량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 내내 코스피 시장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같았습니다. 월요일은 폭락으로 서킷 브레이커, 화요일은 500포인트 넘는 널뛰기 장세, 수요일과 목요일은 각각 매수 매도 사이드카가 각각 발령됐습니다. 네, 이런 극심한 변동성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때문이란 비판도 많았는데요.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오늘 경제부총리 주재로 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내 과열 경쟁 완화를 위해선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광고도 금지시킵니다. 또 하루 수익률의 2배를 추정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변동성이 커서 투자자가 실제 가상 가치보다 비싸게 사고 싸게 팔 가능성도 큰데요. 가격 차이인 괴리유예에 대한 증권사와 운용사의 관리 의무를 기존 3%에서 2%대로 강화하고 어길 시에는 페널티를 강화합니다. 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상품 관련 기본 예탁금을 3천만 원까지로 높이고 기초 주식 대비 낮은 가격으로 투자가 가능한 상황인 만큼 매매 수량 단위도 1좌에서 20좌까지 잠정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AI 열풍에 힘입어 미국 나스닥에서 27% 급등했던 SK하이닉스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의 주가가 9% 급락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케빈 워시 의장은 AI 투자는 일시적 물가 상승 요인일 뿐이며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지는 연준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전날 27% 급등했던 SK하이닉스 ADR 주가는 9% 하락하며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전날 미국 ADR 가격이 한국 서울 증시의 본주 가격보다 50% 넘게 비싸지는 비정상적인 ADR 프리미엄이 발생했습니다. 또 세계 최대의 반도체 장비 업체인 네덜란드 ASML이 기대 이상의 2분기 실적을 발표하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주가가 급락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SK하이닉스 ADR에 대한 뜨거운 관심의 배경이 된 인공지능, AI 투자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고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언급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미 상원 청문회에서 AI 투자가 향후 12개월간 물가 지표를 끌어올릴 것이냐고 묻는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초래할지는 연준에 달렸다며 공급 확대가 뒤따를 것인 만큼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including in and around AI and the immense demand for AI-related equipment and software. That what is now called AI investment will soon just be called investment. 연준은 7월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을 통해 AI 관련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로 미국의 제조업과 건설 활동이 증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미국 13개 주에서 전기요금 부담이 향후 3년 동안 9조 4천억 원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뉴욕주는 대형 데이터 센터 건설을 유예하는 정책을 도입하며 제동을 걸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 의사를 피력하는 등 AI 데이터 센터는 이제 경제 분야를 넘어 정치적 사안이 돼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파산 위기에 몰린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다시 밟는 데 필요한 2천억 원의 긴급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메리츠 금융그룹이 대출 지원안을 최종 승인했고 MBK 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은 대출금 전액에 대해 연대 보증을 서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동건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메리츠 금융그룹이 오늘 계열사 이사회를 열고 홈플러스의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DIP 대출을 지원하는 안을 승인했습니다. 대출금 전액에 대해서는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이 연대 보증을 서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회생 절차 폐지 결정으로 파산 위기에 몰렸던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를 다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MBK와 메리츠는 이 2천억 원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질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왔습니다. 양측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홈플러스는 운영자금이 바닥나면서 대형마트 영업까지 전면 중단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양측을 불러 자금 지원을 압박하고 국회 정무위원회 청문회까지 예고하면서 협상의 급물살을 탔습니다. 결국 김병주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2천억 원 전액에 대해 보증을 서고 메리츠가 같은 금액을 대출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홈플러스는 오는 20일 서울회생법원에 이러한 협의 내용을 반영한 즉시 항고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즉시 항고가 제기되면 회생법원은 기존 폐지 결정을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법원이 폐지 결정을 취소할 경우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회생계획안 인가와 채무 변제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회생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정상화에 실패할 경우 다시 파산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이번 2천억 원은 회생 절차를 다시 시작하기 위한 자금에 가깝습니다. 영업재개와 납품업체 신뢰회복, 또 추가 운영자금 확보와 새 투자자 유치까지 홈플러스가 넘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오동건입니다. 장윤길 사건 부실 은폐 수사 의혹으로 구속된 강력 팀장의 윗선인 형사과장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전 광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장윤기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강력팀원 A 경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장윤기 아버지와 6개월 동안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A 경사는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신청 등 수사 상황을 장윤기 아버지에게 공유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 경감이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 경감은 변호인을 통해 전달한 글에서 결과적으로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 혐의를 적용해 송치하지 못해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제 경찰 특별수사단의 발표는 당시 수사를 현재 시점에서 사후평가한 일방적 추론이라며 실체적 사실관계와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장윤기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의 부실 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국민과 피해자 유가족에게 깊은 유감과 위로의 뜻을 전하며 경찰의 내부 비리 척결과 수사 시스템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연고지 유착을 막기 위한 순환 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고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자진 신고와 상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북 경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24살 정재환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정재환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데 유가족은 심신미약을 노린 꼼수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옷까지 모두 벗은 남성이 편의점에 들어섭니다. 몸은 문신으로 뒤덮였고 곳곳이 피투성입니다.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4살 정재환입니다. 경찰은 사건 12일 만에 정재환의 나이와 이름, 사진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증거도 충분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정재환은 범행 직후 나체로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편의점에서 태연히 음료수를 꺼내 마셨고 범행 현장으로 돌아갔다가 연락을 받고 온 친구들에게 제압당해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유가족 측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심신미약을 인정받으려는 목적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실제로 정재환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경위를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나 우유를 집어서 편의점에서 나가면서 빨대까지 챙겨서 나가는 모습도 이제 볼 수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심신미약이 존재했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재판을 염두에 둔 전략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족 측은 경찰의 초동 대응도 부실했다며 문제 삼았습니다. 정재환이 범행 이후 경찰차와 마주쳤는데 경찰이 즉시 제압하지 않고 쫓아가기만 했다는 겁니다. 자칫 시신 훼손 등 추가 범행이나 증거인멸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반면 경찰은 첫 신고가 남성이 나체로 거리를 돌아다닌다는 내용으로 들어왔고 핏자국을 쫓아갔다가 현장에 도착해서야 살인사건임을 확인해 체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정재환을 살인 혐의로 송치한 뒤 유가족 측이 추가로 고소한 시신 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아들의 특혜 채용 의혹으로 기소된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오늘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총장의 핵심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선관위 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질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이현정 기자, 오늘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죠? 네, 인천지방법원은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선관위 관계자들의 진술과 당시 오간 문자 메시지 같은 증거들을 바탕으로 김 전 총장의 아들 채용 청탁과 전입 지원 요건 완화 지시, 단독 관사 특혜 배정 등 핵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면접 참석이 어려운 아들을 위해 전입 시험 방식을 비대면으로 바꾸려 했다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총장이 독립성과 청렴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선관위 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당시 선관위 내부에서는 이 아들이 세자로까지 통했다고 하는데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김세환 전 총장이 지난 2019년 11월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을 이릅니다. 인천 강화군청에서 일하던 아들 김모 씨가 인천 강화군 선관위 8급 경력직으로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핵심 의혹입니다. 당시 김 전 총장이 채용 공고가 나기도 전에 인사 담당자에게 청탁했다거나 면접관을 친한 동료로 교체하도록 지시한 등의 혐의가 이번에 모두 인정됐습니다. 또 이후 아들의 인천 선관위 전입을 위해 맞춤형으로 지원 요건을 낮춰주고 단독 관사까지 특혜 제공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아들 김 씨는 채용된 이후에도 이례적인 초고속 승진을 거듭해 선관위 내부에서 이른바 세자로 통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검찰의 내란 가담 의혹에 연루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수사기간 3차 연장을 시도하는 종합특검이 심 전 총장 구속을 통해서 수사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취재진 질문에는 법정에서 설명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남겼습니다. 내란 가담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계엄 당시 상황 및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 전 총장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계엄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받자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직권남용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박 전 장관 1심 재판부는 검찰의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는 판단을 내놨는데 특검은 심 전 총장에 대한 수사를 위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의자가 검찰 총수다 보니까 이 관계자들이 모두 이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서 수사하는 데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종합특검은 최근 2차례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며 잇따라 고배를 마셨습니다. 수사기간 3차 연장을 시도하고 있는 특검이 심 전 총장 구속으로 수사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군무 이탈 의혹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며 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소장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병적 자료와 인사명령서를 공개하고 국방부와 안 장관이 군무 이탈 의혹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소장은 지난달 27일 안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방위병 복무 중 군무 이탈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것이 허위 증언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국방부가 육해공 3군 사관학교를 폐지하고 국군 사관학교로 통합하는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통합 국군 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에 두기로 했는데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국방 계약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당정 협의를 거쳐 국군 사관학교 창설 기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3군 사관학교를 폐지하고 신설되는 국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둔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1, 2학년은 통합교육을 받고 3, 4학년 때 각 군으로 흩어져 전문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는 애초 계획도 국군 사관학교 내에서 교육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이를 위해 국군 사관학교 본부와 육해공군 학부가 위치한 예상 조감도를 공개하고 통합교육의 의미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영역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관학교 교육도 전장이 전 영역으로 확대될 미래전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로 변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기존 3군 사관학교는 존치하되 박물관 등 기념 공간 등의 형태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설 시기 등 세부 계획은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인데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공동 입장문에서 사관학교 폐지는 정체성과 전통을 끊으려는 획책이자 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교 교육체계 개선은 기존 틀을 유지한 채 제도적 변화를 통해서도 실현할 수 있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궐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앞으로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지방선거에서 테러 자작극 사건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정의안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수사는 이제 정 전 후보 아버지 회사가 선거운동에 개입한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정의안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경찰 승합차에서 내립니다. 선거 테러 자작극을 경찰에 시인하고도 사퇴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지만 구체적인 대답은 피합니다. 개혁신당에 조사받는 사실 알리신 적 있으십니까? 성실히 수사 재판에 임하겠습니다. 사퇴 왜 안 하셨나요? 지난 부산시장 선거에서 음료가 든 컵에 맞은 것처럼 꾸미며 자작극을 벌인 정 전 후보와 공범 헬스 트레이너 A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정 전 후보로부터 금전 대가를 받기로 했는지 조사하기 위해 두 사람의 금융 거래를 살폈지만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혐의나 배후 세력 여부 등은 이제 검찰 수사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범행 누가 먼저 제안하셨습니까? 음료컵 던지자고 누가 먼저 제안하셨나요? 범행 대가 약속받은 게 있습니까? 경찰이 자작극 수사는 마무리했지만 정 전 후보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 그룹을 겨냥한 수사는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병원 직원들을 선거운동에 불법 동원했다는 의혹과 병원 산하 여론조사 기관의 공정성 여부 등이 수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최근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증거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70대 미국 영주권자가 탁구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현장에 있던 경찰관의 대처로 목숨을 구한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4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탁구장에서 쉬는 날 운동을 하던 김삼수 경감은 옆에 있던 7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김 경감은 호흡이 돌아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했고 이후 남성은 구급대에 호송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제 충남 예산군 오가면에 있는 교차로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중학교 3학년 16살 A군이 관광버스에 치였습니다. 크게 다친 A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네, 서울 성수대교 진입로에 붙어있는 이 사진 혹시 보셨습니까? 사람의 전신 엑스레이 사진이 왜 여기 있나 싶은데요. 어떤 사연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성수대교 남단에서 다리로 진입하려면 지나야 하는 연결 도로입니다. 이 난간 아래에 인체 엑스레이 사진이 붙었는데 척추가 끊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도로 연결 부위가 어긋나 있는 걸 시각적으로 강조한 건데요. 광고 전문가 이재석 씨가 진행한 공익 캠페인으로 옆에는 속을 봐야 보인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최근 이 지점에서 약 9cm의 단차를 발견했다는 시민 신고가 잇따랐는데요. 서울시는 해당 단차를 이미 관리해왔고 2016년 이후 추가 치마가 없다며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석 씨는 성수대교가 재개통된 뒤 약 30년이 지난 만큼 진입로 아래 토사가 유실됐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로 하부 상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 붕괴 참사의 아픔을 간직한 성수대교라 안전 관련 문제가 더욱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 10일 오세훈 서울시장도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오 시장은 현재 안전성엔 문제가 없지만 시민의 우려를 고려해 전문가 검증과 정밀 검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보강 공사도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양한 직업의 현실을 풍자해 인기를 끈 개그우먼 이수지 씨의 유튜브 채널 제작진이 재선거 구호 논란에 사과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순간 재미보다 불편함을 먼저 느끼는 건지 김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개그우먼 이수지가 민원인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고충을 그린 유튜브 콘텐츠입니다. 어르신 지금 업무 시간이 아직 아니어서요. 아니 앉아있는 김에 좀 해주면 되지. 일도 안 할 거면 거기 못하러 앉아있어. 세금만 축내고 말이야. 황당한 민원인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재선거 구호가 자막으로 짧게 등장합니다. 그래도 하나씩 처리해보려는데요. 이후 참정권을 위한 재선거 요구를 악성 민원과 같은 맥락으로 표현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제작진은 즉각 장면을 삭제하고 사과했습니다. 정치적 입장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지만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장면을 사용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참정권 문제를 제기한 재선거 구호가 어떻게 정치적 입장이냐는 반문이 이어지는 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예능으로 풀어냈다가 논란으로 이어진 건 이번만이 아닙니다. 올해 초 순직자의 사진을 보여주고 사인을 맞추라는 OTT 예능 프로그램도 문매를 맞은 바 있습니다. 제작진은 고인을 기리기 위해 실명과 사진을 사용했다는 입장이었지만 고인 모독이라는 비판에 결국 재편집해야 했습니다. 보통 웃음은 규범을 깨는 데서 발생하지만 그 상황을 얼마나 나와 거리가 있는 일로 느끼는지가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이야기라고 느끼는 현실엔 쉽게 웃지 못하지만 남의 이야기라고 느끼는 현실은 같은 농담도 더 쉽게 웃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의 서사는 공감과 웃음을 끌어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이 누군가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갈등이거나 상처라면 웃음보다는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어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격화하면서 미군이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다시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하지만 자칫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실제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상황실에 참모들을 소집했습니다. 벤스 부통령과 루비오 국무장관, 헤그세스 국방장관, 여기다 댄 켄 합참의장까지 모두 불렀습니다. 회의에선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범위를 확장해 대규모 공세를 펴는 방안이 보고됐습니다. 특히 이란에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도 다시 논의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상군을 투입해 호르무즈 인근의 섬들을 점령하는 방안도 검토됐다고 전했습니다.
당장 이란의 원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섬 작전 가능성도 거론됐습니다. 이란의 급소로 불리는 하르그섬은 이란 원유 수출의 90%를 담당하는 핵심 시설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하르그섬 점령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매번 군사시설 폭격에만 그쳤습니다. 자칫 미군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보니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합니다. They want to settle so badly. They don't like what we're doing. And they do want to settle. We'll find out whether or not we settle with them or we just finish it off. 이른바 곡괭이산 주변의 지하 핵시설을 타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가 실제 전쟁을 확대하기보다는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의도로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전쟁을 빨리 끝내려 조바심을 보일수록 이란에 더 끌려다닐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 이란이 억류 중이던 미국인을 전격 석방했습니다. 네,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선의에 감사한다며 이례적으로 화해 손짓을 보냈는데요. 무력 시위가 이어지는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나온 이번 유화 조치가 양국의 대화 재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5일 이란에 억류돼 있던 미국 시민이 무사히 이란을 벗어났다며 이란의 선의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해외 억류 미국인 구출에 각별한 소명의식을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조치는 최대의 외교적 선물로 평가됩니다. 풀려난 인물은 미 재무부의 승인을 받고 빈곤 아동 구호단체를 운영해온 미국 이란 이중 국적자 데나 카랄입니다. 간첩행위 혐의로 1년 반 넘게 이란 정보보안부의 신문을 받다가 최근 심장마비까지 발생하자 마쿠 협상 끝에 전격 출국 허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석방은 미국이 이란 남부를 연일 폭격해 30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양국 대치가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동결자금 해제 같은 경제적 실리를 노렸던 인질 석방과는 차원이 다른 전면전 방지용 출구 전략이라고 분석합니다. 카라리가 자칫 이란 당국 통제하에 숨질 경우 걷잡을 수 없는 보복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 안보 리스크를 서둘러 피했다는 겁니다. 미사일이 오가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스위스나 오만 등을 통한 양국 간 마쿠 소통 채널이 굳건히 작동하고 있음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부모를 뵙기 위해 이란을 찾았다 붙잡힌 언론인 레자 발리자데 등 최소 6명의 미국인이 여전히 억류돼 있습니다. 생존을 택한 이란의 이번 유화 조치가 남은 억류자 문제 해결과 일촉즉발의 중동 위기를 가라앉힐 협상 테이블 마련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네, 리오넬 메시가 벼랑 끝에서 아르헨티나를 구해내며 2대회 연속 월드컵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메시는 잉글랜드와의 준결승전에서 후반 막판 도움 2개로 팀의 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가 축구 종가 잉글랜드도 넘어섰습니다. 잉글랜드는 후반 10분 앤서니 고든이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공격적으로 선수를 교체하며 파상 공세를 펼쳤고 잉글랜드는 픽포드 골키퍼의 선방으로 버텼습니다. 잉글랜드는 메시의 슈팅은 한 개로 막았지만 그의 발끝에서 시작되는 공격은 막지 못했습니다. 후반 40분 메시는 잉글랜드 선수들이 자신에게 몰리자 빈 공간에 있던 엔소 페르난데스에게 공을 내줬고 페르난데스는 강력한 중거리 슛으로 동점골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메시가 이번에는 오른발 택배 크로스로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의 헤더 역전골을 돕습니다. 주로스는 왼발이 아니라 오른발로 올려준 크로스였습니다. 잉글랜드는 선제골을 넣은 뒤 수비 라인을 뒤로 내렸지만 결과적으로 패착이 됐습니다. This is way bigger than anything. Beating England in the semifinals is a dream come true. 걸어 다니다가도 결정적일 때 스피드를 내고 슈팅할 때와 패스할 때, 드리블할 때를 선택하는 판단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축구 천재 메시. 음바페와 함께 8골로 득점 공동 1위인 메시는 월드컵 최초로
득점상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결승은 스페인 대 아르헨티나, 3, 4위전은 잉글랜드와 프랑스가 대결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네, 아르헨티나와 스페인의 월드컵 결승전이 성사되면서 메시는 오래전 특별한 인연이 있는 선수와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어떤 인연인지 화면에 함께 보시죠. 네, 20살의 리오넬 메시가 한 아기를 씻기고 있습니다. 남다르게 튼실했던 이 아기의 이름은 바로 라민 야말 맞습니다. 아르헨티나와 결승전을 앞둔 스페인의 초신성 바로 그 라민 야말입니다. 19년 전 이 사진을 찍었던 사진 기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Tenía 18 o 20 años, salía del vestuario y de repente se encuentra en otro vestuario con una bañera de plástico llena de agua y un bebé dentro. Y fue complicado, no sabía ni por dónde cogerlo al principio. 네, 2007년 당시 바르셀로나 유망주였던 메시는 스페인 지역 신문과 유니세프가 공동 주최한 자선 달력 촬영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이 행사에 당첨된 게 바로 라민 야말의 가족이었던 겁니다. 야말도 바르셀로나 유소녀팀을 거쳐서 메시의 후계자라 불리며 지난해 등번호 10번의 새 주인이 됐는데요. 황제의 대관식이냐 새 시대의 개막이냐 영화 같은 두 사람의 만남은 결국 월드컵 결승 무대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네, K 콘텐츠의 인기에 힘입어 우리나라 캐릭터에 대한 국내외 수요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 콘텐츠 기업 180여 곳이 참여해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고민하는 축제가 이번 주말까지 열립니다. 박순표 기자가 소개합니다. TV나 만화에서만 볼 수 있던 캐릭터들이 4천여 평 전시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부스마다 캐릭터와 사진을 찍거나 놀이에 빠진 아이들로 가득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콘텐츠 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로 25번째 행사를 맞으면서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취향까지 저격하는 대표 캐릭터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180여 개 기업이 캐릭터의 성격에 맞춘 다양한 440여 개의 부스를 운영하고 국내 대표 캐릭터들도 빠짐없이 참가합니다. 여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오고 있는데 올 때마다 귀여운 캐릭터가 있어서 좋아요. 네, 다들 너무 귀엽다고 좋아해 주시고 저희 페어 참가하기 전부터 캐릭터가 많이 이렇게 붐업돼가지고 네, 관람객분들 반응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구경거리만 있는 행사가 아닙니다. 콘텐츠 산업의 협업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애니메이션의 작품성을 알리는 전시장 등 다양한 특별관이 운영됩니다. 국내 콘텐츠 IP를 소개하고 수출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비즈니스 기회도 제공합니다. K-팝을 접목한 콘텐츠도 올해 처음 선보입니다. 이번에 참가한 저희 리센드라는 아이돌 아시죠? 지금 가장 핫한 아이돌인데 저희 이번에 부스로 이제 그 리센드의 그런 캐릭터를 개발한 레민이라는 걸로 저희 부스 참여하셨거든요. 저희 이처럼 지금 되게 그 K-팝까지 포함해가지고 IP를 넓히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처럼 인기 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행사도 별도로 마련됐습니다. 국내 유명 보드게임 600여 종이 선보이고 보드게임 대회와 체험 행사는 물론 게임 개발자들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캐릭터와 애니메이션, 보드게임 등 컨텐츠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이번 축제는 주말까지 계속됩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면 충청 이남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이미 산발적인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구름이 점차 유입되면서 내일 새벽에는 호남을 시작으로 점차 그 밖의 남부지방으로도 비가 확대될 텐데요. 우선 내일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지만 모레에는 충남 북부에 200mm 이상, 영서에 15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는 최대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더위는 쉬어가지 않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3도, 대구 24도, 창원 25도 등 곳곳에서 열대야나 열대야에 버금가는 밤더위가 나타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대구는 33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중부를 중심으로는 집중 호우 가능성이 있어서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연휴 앞둔 목요일 뉴스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